봐야 돼. 선생님이 나눠준 큰 프린트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나눠준 큰 프린트 맨 마지막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보전역학하고 양자역학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봐봐. 네 번째 문단 보면 보존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지리치만 있는 이렇게 나오지. 그치? 요거랑 EBS 수능 완성에 실려 있는 우리가 오늘 볼 거랑 내용이 매우 흡사해요. 매우 비슷해요. 요거는 기출문제야. 모의평가야. 아직 수능에는 나온 건 아니고 모의평가니까 요걸 한번 펴놔봐. 알겠지? 오늘 수업 듣고서 요 2회 풀어보고서 요거를 먼저 풀어봐. 맨 마지막 거 지문을 먼저 풀어보세요. 알겠지? 비슷하니까. 자, 준비됐지? 갑니다. 한번 갈게. 6개의 문항으로 돼 있어요. 문항은 5개고. 오케이? 지금 그 수능 형태랑 맞지 않아. 뭐가 지금 없지? 독서 이론이 빠져 있습니다. 독서 이론이. 한번 볼게. 준비됐지?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갈게. 보존 논리에서는 어떤 진술도 참 또는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갖는다. 진리치가 뭐야? 다른 말로 바꾸면 앞에 나와 있는 다른 말로 바꾸면 참 또는 거짓이 진리치야. 그러니까 보존 논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보존 논리는 요거 지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회에서는 문학은 두 개가 좀 중요한 것 같다. 뭐하고 뭐? 갈래복합, 고전시가. 그 다음에 현대소설은 철명행위 6월 모의평가에 출제가 됐으니까 안 나온다. 괜히 힘쓰지 마라. 알겠지? 그 다음에 고전소설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 선생님 생각에. 두 개만 좀 정리해두라. 그 얘기지. 대신 독서 지문들이 나쁘지 않다. 이에 비해서. 자, 첫 번째 문단 뭐 나왔니? 보존 논리 나왔어요. 보존 논리는 참 또는 뭐라는 거야? 거짓이라는 거지.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진리치라고. 오케이? 보존 논리는 참 아니면 거짓이라는 진리치만 갖는데요. 참과 거짓은 모순관계이므로 어떤 진술이 참이라면 그 진술을 부정할 경우 진리치는 거짓이 된다. 참과 거짓은 뭐라고요? 이것들은 무슨 관계? 모순관계네. 우리 알지? 동시에 뭐가 될 수 없어? 참일 수 없는 거죠. 그게 모순관계는 동시에 뭐일 수도 없으니까 거짓일 수도 없는 거지. 다른 말을 바꾸면 두 진술 중 하나는 반드시 뭐가 되는 거? 참이 되는 거. 두 진술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 되는 거. 이게 뭐다? 모순관계다. 그치? 진술 두 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게 모순관계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P하고 뭐는? 나피는 모순관계다. P하고 나피는 둘 중에 하나. 나는 남자다. 나는 남자가 아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참여해야 돼. 동시에 참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어요. 그치? 오케이? 요거 한번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모순관계 말고 뭐 있지? 우리 아는 거지만 반대관계 있어요. 그죠? 반대관계는 뭐지? 동시에 뭐일 수는 없으니까 참일 수는 없죠. 근데 뭐일 수는 있는 거지?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는 거지. 동시에 참일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일 수 있는 거. 이게 뭐다? 반대관계다. 예를 들면 오늘은 월요일이다. 네? 오늘은 월요일이라는 진술이 있어요. 오늘은 월요일이다. 그 다음에 오늘은 수요일이다. 월요일이면서 동시에 수요일 수는 없잖아. 동시에 참이 될 수 없지. 그치? 오늘 무슨 요일이니? 오늘 목요일이잖아. 오늘 목요일이지. 그럼 얘 거짓이네. 얘도 뭐고? 거짓이고. 동시에 참여될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는 건 뭐라고 한다? 반대관계. 이것도 알아둡시다. 알겠지? 요 정도는 알지? 수능에도 나왔던 거야. 가능세계 지문에. 오케이? 뭐하고 뭐는 모순관계다?
참하고 거짓은 무슨 관계다? 모순 관계다. 모순 관계는 동시에 참일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는 거. 그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인 거. 피하고 납피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인 거? 참인 거. 됐지?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모든 진술은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대중률, 하나의 진술이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는 모순률은 고전 논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 자, 고전 논리는 뭐라고 친구들아? 뭐가 반드시 지켜야 돼? 대중률, 그치? 참 아니면 거짓. 그리고 참이면서 동시에 뭐일 수 없어? 거짓일 수 없어. 그치? 이런 모순률이 반드시 지켜져야 돼. 여기까지 됐지? 그래, 아주 상식적인 거고 다들 알 거야. 됐죠?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앞에 지금까지 쭉 고전 논리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럼 A 그런데 B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A 그런데 B 하면 진짜 다루고 싶은 건 뭐지? 뒤에 있는 거지?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A 그런데 B, 그치? 그런데 이 문장은 거짓이라처럼 자신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 진술. 밑줄친 기억은 거짓말쟁이 진술이야. 밑줄친 기억은 거짓말쟁이 진술이야. 그치? 오케이? 고전 논리에 따를 경우에는 진리치, 다른 말로 바꾸면 참 거짓을 뭐 할 수 없다? 자꾸 다른 말을 바꿔. 오케이? 참 거짓을 뭐 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없다. 자, 뭐 얘기하고 고전 논리 얘기하고 고전 논리는 뭐 친구들아? 참 아니면 거짓이야. 대종률하고 모순률을 지켜. 그런데 기억은 뭐래? 거짓말쟁이 문장이야. 얘는 뭐? 참 또는 거짓이라고 뭐 할 수 없대요? 참 또는 거짓이라고 뭐 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없다. 거짓말쟁이 문장은 기억은 거짓말쟁이 문장이래. 거짓말쟁이 문장은 고전 논리처럼 얘는 참이야, 얘는 거짓이야 라고 뭐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대. 잘라 말할 수 없대. 그치? 오케이? 고전 논리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 자, 화제가 뭐니?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고 왜 단정할 수 없을 거야. 됐지? 그래. 이 문단 대중률에 의해서 L이 뭐야? 거짓말쟁이 문장이지? L은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한다. 둘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 그치? 우선 L이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나왔던 거야 기출에. 그죠? L이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문장은 거짓이다. 자, 봐봐. 이제 왜 그럴까 했어. 이 문단. 자, 이 문장은 뭐라고요? 거짓이다. 그치? 이게 기억이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L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오케이? 이 문장은 거짓이다. 그치? 얘를 만약에 참이라고 해보자 이거야. 그치? 참이라고 해보면 이 문장이 참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문장의 내용은 뭘 말하고 있지? 거짓을 말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얘는 뭐가 돼? 거짓이 되는 거지. 왜냐면 이 문장이 참이면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바가 이 문장은 거짓이라며. 그치? 이해됐어? 만약에 이 문장이 뭐라면? 거짓이라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거짓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문장은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참이라고 말하는 순간 거짓이 되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순간 참이라고 되잖아. 참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를 단정할 수 없어? 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문단 다시 볼게. 잘 쫓아와야 돼. 한번 정리 안 해두면 좀 어려워. 자, 그 얘기잖아요. 우선 L이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 돼요. L은 거짓이 되지? 즉 L은 참이라고 가정하는 동시에 결론은 거짓이라는 의미가 되어 모순율을 위반한다. 따라서 L이 참이라는 가정은 버려야 돼. 이번에는 반대로 거짓이라고 가정해보자요.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거짓이 되어 L은 참이 된대요. 이 또한 모순율을 위반하므로 L이 거짓이라는 가정도 버려야 해요. 자, 하나의 진술에서 상호 모순되는 두 개의 진술이 도출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역설이라고 한답니다. 거짓말쟁이 진술에서는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과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참이 도출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거짓말쟁이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친구들아?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말쟁이의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뭐가 되고 거짓이 되고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참이 되는 거짓말쟁이 역설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역설이 뭐야?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거잖아. 그치? 하나의 문장이 모순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면 역설이 된다. 이 얘기 됐지? 3문단. 자기 자신을 말하는 문장 구조가 사용된 진술을 자기 지시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한대요.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주어가 뭐니? 한국의 수도지.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러면 주어가 한국의 수도잖아. 얘는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수도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 지시성이 없어. 근데 이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잖아. 주어가 뭐야? 이 문장은이잖아. 그치? 주어가 이 문장은 이 주어잖아. 그치? 얘는 뭐가 있는 거라고? 자기 지시성이 있는 거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라는 자기 지시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주어가 얘잖아. 자기 문장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자기 지시성이 있는 거야. 그치? 오케이? 얘는 뭐가 있는 거라고요? 자기를 지시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자 봐봐.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고 하는 건 주어가 뭐야? 얘잖아. 한국의 수도잖아. 자기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문장 자체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라고요? 한국의 수도를 말하는 거라고. 그죠? 너무 똑같아. 기출문제랑 내용이. 계속 가볼게요. 여기까지 됐지? 자, 하지만 이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다라는 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어떤 언어로 이루어졌는지 말하고 있으므로 자기성이 있죠. 됐지? 20세기 초 타르스키는 거짓말쟁이 진술에 사용된 자기 지시성 때문에 역설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거짓말쟁이 진술이 뭐지? 얘가 거짓말쟁이 진술이잖아. 그치? 거짓말쟁이 진술에 생긴 뭐 때문에? 얘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고 본 거야? 역설이 생긴다고 본 거지. 그치?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이잖아. 거짓말쟁이 문장은 뭘 가리키는 문장이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이잖아. 이 문장은 어떻다고? 오케이? 그게 뭘 갖는다고? 자기 지성을 갖는다고.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역설이 생긴다고. 그치? 시발로무스킨지 타르스킨지가 얘기했다. 그 얘기해. 그죠? 맞습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 그는 진술의 진리치에 대한, 요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걸 놓치면 안 돼. 그는 진술의 진리치,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치 다른 말로 바꾸면 참 거짓. 그렇게 자꾸 바꿔. 오케이? 그래야 구체성이 올라가는 거야. 고전 논리의 가정을 고수하는 관점에서. 고전 논리의 관점이 뭐지? 진리치에 대한 고전 논리의 관점이 뭐예요? 참 아니면 뭐밖에 없다는 거? 거짓밖에 없다는 거. 그치? 참 아니면 뭐밖에 없다는 것? 거짓밖에 없다는 거. 그치? 관점에서 거짓말쟁이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친구들아. 방법하고 수단하고 목적을 구별해야 되는 거야. 언어 위계론은 왜 나왔다고? 자 봐봐. 이 언어 위계론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거짓말쟁이의 역설을 뭐 하려고? 해소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나온 게 뭐야? 언어 위계론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무엇을 써서? 이런 방법, 이런 수단을 써서 이런 뭐를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걸 놓치지 말란 말이야. 그걸 읽을 때 얘가 왜 나왔는지를 보는 거야. 언어 위계론은 왜 나왔다? 왜 나왔다? 거짓말쟁이 뭐? 역설을 뭐 하려고? 해소하려고. 이걸 해소해서 뭘로 가려고? 고전 논리에 뭘로 가려고? 진리치로 가려고. 역설 아니다 이거야. 뭐 아니면 뭐밖에 없다 이거야? 참 아니면 거짓밖에 없다 이거야. 그치? 오케이 친구들아, 위계가 뭐니? 위계 위아래가 있다는 거야. 레벨이 있다는 거야.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게 위계인 거야. 그치? 위계는 혼자 안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계라고 하는 거 높낮이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언어 위계로 축자적 의미라는 선생님이 생각하라 그랬어. 그냥 막 읽지 말고 글자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봐. 그러니까 언어에 어떤 언어가 있고 어떤 언어가 있으면 어떤 언어는 어떤 언어보다 높은다는 게 있다는 거야. 그게 위계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잖아. 우리 가족에 예를 들면 위계가 있다 이거야. 할아버지가 있고, 응?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면 이들 사이에 위계가 발생하잖아. 할아버지가 제일 연장자고 이런 게 뭐라고? 순서가 있는 게 위계라고.
근데 언어도 뭐가 있다? 언어도 뭐가 있다? 위계가 있대요. 그죠? 오케이. 그게 뭐라고? 언어 위계론이야. 그러니까 높은 단계의 언어가 있고 낮은 단계의 언어가 있는 거야. 그치? 됐지? 근데 얘가 왜 있다고? 왜 있다고? 거짓말쟁이의 역설을 뭐 하려고? 해결하려고. 해소하려고. 그래서 뭘로 가려고? 얘들아 졸면 안 돼. 수험생들은 아직 얼마 안 남았어. 이거 졸고 있네 이것들. 응? 자 봐봐. 목적을 항상 생각하려면 큰 걸 볼 줄 알아야 돼. 자, 언어 위계론은 수단이야. 뭐 하려고 언어 위계론이 나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언어 위계론 그냥 읽지 말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살짝 생각해봐. 위계? 그러면 언어에 높은 언어가 있고 낮은 언어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왜 나왔다고? 거짓말쟁이를 뭐 하려고? 역설을 해소하려고.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뭐 아니면 뭐밖에 없다는 거? 참 아니면 거짓밖에 없다는 거. 거짓말쟁이 역설이 뭐야? 참이라고 이야기하면 거짓이고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참이잖아. 그치? 그래서 고전 논리에 뭐하고 뭐로 단정할 수 없다고? 참 아니면 거짓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데 거짓말쟁이 역설은 참 또는 거짓이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야? 단정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아니야. 어떤 진술이든 뭐 아니면 뭐야? 참 아니면 거짓이야. 그걸 말하려고 한 거란 말이야.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수능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나온 이유를 생각하는 거야. 언어 위계론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뭐 하려고 나왔다고? 언어 위계론이 나온 이유는 요걸 해소하려고 나온 거야. 그치? 그러니까 수단, 방법하고 목적의 관계를 생각하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걸 놓친다고. 계속 갈게. 자, 언어 위계론에서 이 문장에 있다는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하는 진술인 대상 언어래요. 자, 뭐라고 나왔냐면 이 문장에 있다가 있다. 이 문장에 있다. 이 문장에 있다래. 요건 뭐라고 친구들아? 요걸 위계론에서 대상 언어야. 어? 위계론에서 뭐라고요? 이 문장에 있다는 대상 언어야. 반면 이 문장에 있다에 거짓이다가 덧붙여진 L은 여기에다가 이 문장에 있다는 거짓이다 라고 붙이면 얘는 뭐가 된다고? 메타 언어가 돼. 자, 뭐라고 친구들? 아니 천천히. 언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메타 언어가 있고 대상 언어가 있는 거야. 이 둘 사이에 당연히 뭐가 있겠어? 이 둘 사이에 당연히 뭐가 있겠어? 시댕이들아, 이 둘 사이에 당연히 뭐가 있겠니? 위계가 있겠지. 이 둘 사이에 당연히 뭐가 있겠어? 대상 언어가 있고 메타 언어가 나왔잖아. 이게 뭐니까? 언어 위계론이니까 이 둘 사이에 뭐가 있겠니? 위계가 있겠지. 그럼 이 위계는 왜 있는 거야? 뭐 하려고? 거짓말쟁이 문장의 역설을 해소하려고. 그래서 뭘로 가려고? 뭐밖에 없다고? 진리치? 뭐 아니면 뭐밖에 없다고? 참 아니면 거짓밖에 없다고. 됐지? 그치? 두 가지가 있어. 이 문장은 뭐가 있어요? 이 문장이 있다. 얘는 뭐라고? 대상 언어. 여기에다가 거짓이다를 붙이면 뭐가 된다고? 메타 언어가 된다. 여기가 됐지? 이런 거 나오면 진폭된단 말이야. 쉽지 않단 말이야. 자, 갑니다. 그래. 메타 언어란 대상 언어에 대한 참 또는 거짓을 말하는 진술로 대상 언어의 참이다 또는 거짓이라는 진리수로를 붙여서 만든다. 그러니까 메타 언어가 뭐라고? 진리치를 부여한 언어야. 대상 언어에 뭘 부여한 언어? 진리치. 우리 진리치가 뭐였어? 참 또는 거짓이 진리치였잖아. 그치? 그러면 메타 언어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지요? 오케이? 그래. 이때는 뭐 선생님이 다른 말을 갖고 뭐라 그랬어? 이때라는 말 나오면 출제할래? 라고 그랬잖아. 이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때 메타 언어는 대상 언어보다 뭐가 더 높다고요? 위계가 높다고요. 얘가 친구들아, 얘가 메타 언어가 대상 언어보다 위계가 더 높대. 대체 자 봐봐. 어려워. 그치? 자, 만약 메타 언어 뒤에 진리 수로를 하나 더 덧붙여 새로운 진술을 만들면
이거네 친구들아. 자, 메타 언어가 여기서 뭐지? 이 문장이 있다는 거짓이다. 나 메타 언어잖아. 그치? 그치? 여기에다가 잘 맞다. 여기에다가 또 뭐를 부여해? 진리치를 부여해. 이 문장이 있다는 거짓이다는 참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 참이다. 이렇게 되면 요 참이다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메타 뭐가 되고 언어가 되고 기존의 메타 언어는 뭐가 된다고? 기존의 메타 언어는 다시 뭐가 돼? 대상 언어가 된다. 자, 다시 3단계가 있는 거야. 이 문장이 있다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대상 언어야. 여기에다가 참이다 거짓이다를 붙여. 그럼 뭐가 돼? 메타 언어가 돼. 그치? 뭐보다 뭐가 더 위계가 높아? 대상 언어보다 메타 언어가 위계가 높아. 그런데 이 메타 언어에다가 또 뭐를 부여해? 진리치를 부여해. 그러면 기존의 메타 언어는 뭐가 돼? 대상 언어가 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대상 언어, 그러니까 뭐가 있고 대상 언어가 있고 도식화해보자. 여기다가 진리치를 부여하면 얘는 대상 언어인데 진리치를 부여한 얘까지 가면 뭐가 돼? 메타 언어가 된다고요. 그치? 그런데 이 메타 언어가 다시 또 뭐가 될 수 있어? 대상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 계속 가봅니다. 자, 만약 메타 언어 뒤에 진리수를 하나 덧붙여 새로운 진수를 만들면 기존의 진수는 대상 언어가 되고 새로운 진수는 메타 언어가 된다. 됐지? 여기가 이해됐죠? 이러한 이론을 전제로 삼아 그는 메타 언어에 포함된 진리수론, 다른 말로 바꾸면 메타 언어에 포함된 진리수론, 자꾸 바꿔 다른 말로 참이다 거짓이다야. 참이다 거짓이다잖아. 그제? 오케이. 진리수론은 자신보다 낮은 위계인 언어만 뭐 할 수 있다? 언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 대상 언어에 대해만 뭐 할 수 있다? 언급할 수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어? 메타 언어에 대해서는 규정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친구들아. 얘는 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 얘가 대상 언어가 되면 얘는 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그죠? 오케이? 근데 언어 위계론은 왜 나온 거지? 언어 위계론이 왜 거짓말쟁이 문장을 뭐 하려고? 역설을 해소하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고전을이 참 아니면 거짓밖에 없다. 됐지? 계속 가봐요. 자, 그 결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를 따질 수 없어? 참 또는 거짓이라는 진술은 있을 수가 없기에 거짓말쟁이 역설은 해소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뭐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친구들아. 메타 언어는 대상 언어만 이야기하지 메타 언어 자체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뭐가 생길 수 없다? 역설이 생길 수 없다. 역설이 생기려면 뭐? 메타 언어 자체에 대해서도 진리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메타 언어에는 진리치를 부여할 수가 없대요. 그치? 뭐 대상 언어만 진리치를 부여할 수 있대. 그래서 역설이 생기지 않는다. 이해됐습니까? 다음 문단. 카르가 언어 위계론을 제안하자 일부 학자들은 고전 논리에 없던 새로운 규칙을, 고전 논리에 없던 게 뭐지? 고전 논리에 참거짓은 있잖아. 얘가 갑자기 뭘 끌고 온 거야? 무슨 메타 언어니, 언어 위계를 가져온 거야. 메타 언어니, 대상 언어니 이런 말을 가져온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오른쪽에 2번 뭐 금방 나오겠네 다. 오른쪽에 2번 너무 쉽잖아 그러면. 그렇습니까? 자, 고전 논리에는 뭐가 있다? 참 아니면 거짓밖에 없다. 참 아니면 거짓밖에 없는데 지금 누구 카르는 뭘 가지고 왔다고요? 뭐 메타 언어니 무슨 언어니 뭐 이런 걸 가져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 정답은 문맥상이에요. 그죠? 진수를 메타 언어나 대상 언어로 구별한 거. 고전 논리에서 이런 게 없었잖아. 그런 규칙을 첨가했다고. 됐지? 이 때문에 고전 논리의 가정 안에서 역설이 해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론의 한계를 주장했어요. 한편 어떤 학자들은 자기 지시성, 다른 말로 바꾸면 구체적으로 바꿔봐. 자기 지시성, 다른 말로 바꿔. 이 문장은 자기 지시성이잖아.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자기 지시성이잖아. 그치? 오케이? 그것 때문에 역설이 발생한다며 정리해 주는 거잖아. 그치?
자, 봐봐. 밑줄친 기억에서 이 문장은 거짓이다. 네, 이 문장. 이 문장이 자기를 지시하는 자기 지시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자기 지시성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고? 역설이 생긴다고 이야기한 거야. 그제?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역설이 생기지 않는데요. 오케이? 예를 들면 이 문장은 참이다 이거야. 그러면 주어가 뭐지? 이 문장은이잖아. 그럼 이 문장이니까 얘는 자기 지시성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문장은 참이다라는 문장이 참이라고 해봐. 참이잖아, 그러면. 이 문장은 참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해봐. 그럼 뭐가 되는 거지? 거짓이잖아. 얘는 참 아니면 뭐밖에 없어? 거짓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 문장은이라고 하는 자기 지시성 때문에 역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계속 가봐. 오케이? 자, 반론을 제기했대요. 이 문장은 참이다는 자기 지시성이 있지? 주어가 이 문장이잖아. 그제? 오케이?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참이라면 참일 것이고 거짓이라면 거짓이기 때문이래요. 또는 두 진술로 구성된 뒤 문장은 거짓이야, 앞 문장은 참이야의 경우도 두 진술에는 자기 지시성이 없어도 역설이 발생한다. 자, 봐봐. 그 앞에 사람들은 뭐 때문에? 거짓말쟁이 문장의 자기 지시성 때문에 역설이 발생한다고 본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두 가지로 제시했어. 뭐냐면 자기 지시성이 있는데 역설이 아닌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자기 지시성이 없는데 역설이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를 제시한 거잖아. 그러니까 역설은 뭐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야? 친구들아 7월이 와서 이제 덥고 힘들지. 응? 많이 졸리지, 그지? 응? 저기 뒤에 이따가 원생 목유록 할 거야. 원생 목유록에서 주인공 원자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 꿈속의 세계로 가거든? 그때 니네도 같이 들어가. 알겠지? 독서할 때 지금 이렇게 인목에 이러지 말고 뭐 할 때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여줘. 그래서 뭐에? 작품에 내가 동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가지고 원생 목유록에 원자가 돼가지고 그때 꿈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이 새끼들아. 에? 자, 다시. 자, 거짓말쟁이 문장은 왜 생긴다고 생각했어? 자기 지시성을 갖기 때문에 역설이 생긴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어. 이 문장은 참이다는 뭐 친구들아? 자기 지시성이 있어. 근데 역설이 발생하지 않아. 또 하나, 뒷문장은 거짓이다, 앞문장은 참이다는 뒷문장은 앞문장은 그랬으니까 자기를 지시하는 게 아니야. 자기 지시성이 없는데 역설이 발생해. 따라서 결론은 뭐야? 따라서 결론은 자기 지시성 때문에 뭐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역설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됐지? 가보자. 자, 앞에 진술을 뒷문장은 거짓이다를 참이라고 보자 이거야. 그치? 그러면 앞문장은 참이다라고 하는 건 거짓이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됐지? 그러니까 결국 친구들아, 5문단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거지. 그치? 하나는 뭐냐면 타르는 역설을, 언어 위기로는 역설을 해소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고전 논리 안에서 역설을 해소해야 되는데 고전 논리에는 없는 언어 위계를 가져왔어. 무슨 메타 언어니 대상 언어니 이런 생소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건 진정한 해결이 아니야. 요거랑 또 하나, 자기 지시성 때문에 역설이 발생하는 건 아니야. 그거에 대한 반례를 제시했다. 하나는 뭐 자기 지시성이 있는데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또 하나는 자기 지시성이 없는데 역설이 발생하는 경우. 됐지? 마지막입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진술의 진리치에 대한 고전 논리의 가정을 포기하는, 고전 논리의 가정이 뭐지 얘들아? 참 아니면 거짓이잖아. 모든 진술은 참이 아니면 거짓, 이거를 포기했어. 포기하는 관점에서 거짓말쟁이 진술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대요. 크리키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진리치를 가진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얘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래. 둘 중에 하나라고 자꾸 얘기하려는 생각 자체를 버린 거야. 패러다임을 바꾼 거야. 고전 논리는 뭐라고? 모든 진술은 참 아니면 거짓이래. 두 개의 진리치밖에 없대. 근데 크리키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 아니야. 거짓도 아니야. 제3의 뭐를 이야기한 거야? 진리치를 이야기한 거지. 얘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짓말쟁이 문장이 그렇대. 그죠? 프리스트는 참,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쟁이 진술이 그렇다고 보았다. 자, 봐봐. 정리할게, 친구들아. 정리할게. 할만하잖아. 그걸 괜찮잖아. 그치? 그걸 괜찮아요. 자, 봐봐. 고전 논리는 뭐지, 친구들아? 고전 논리는 모든 진술은 참 또는 거짓인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런데 크리키라는 사람은 참이 있고요. 거짓이 있고요. 또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그치? 크리키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것의 사례가 뭐라고?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것의 사례가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 얘기.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프리스트는 어떤 진술은 참 또는 거짓 또는 참이 동시에 거짓이다 이거고 얘가 뭐라는 거야?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 얘기거든. 그죠? 자, 다시 고전 논리는 참 아니면 거짓인 거야. 어떤 진술은 얘 아니면 얘인 거야. 오케이? 그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대체 크리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라고 하는 건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야. 프리스트는 뭐야?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야가 아니라 참인 동시에 거짓이야. 오케이? 우리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처럼 참과 거짓이 동시에 공존한다고 얘기해. 그죠? 시계 방향으로도 돌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치?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오늘 준 컴프린트 마지막 지문은 꼭 해보기. 우리 모의평가에 나도 다 해야 돼. 알겠습니까? 논리학과 연관되는 거. 정리됐지? 자, 문제 가봅니다. 1번. 타르의 관점에서 기억을 설명했어요. 타르의 관점에서. 타르가 뭐 한 사람이지? 거짓말쟁이 문장을 역설을 해소하려고 한 사람이지. 타르의 관점이니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 친구들아? 언어 위계론의 관점에서 봐야지. 언어 위계가 뭐야? 무슨 언어가 있고 대사 언어가 있고 뭐가 있어요? 메타 언어가 있어. 메타 언어는 대상 언어에 대해서만 뭐해? 언급 가능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언급 불가능해. 그치? 그래서 역설을 해소하는 거잖아. 1번 기억은 기억이 뭐야? 이 문장은 거짓이다지? 진리수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계속 다른 말로 바꿨잖아. 진리수를 다른 말로 바꾸면 참 아니면 거짓이잖아. 진리수로 진리치가 뭐해서 참 또는 거짓이잖아. 그럼 진리수로는 참이다 거짓이다잖아. 밑줄친 기억은 이 문장은 거짓이다니까 진리수를 포함하지 않아. 포함하네.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치? 1번 틀렸고 2번 기억은 이 문장보다 기억은 이 문장이 있다보다 위계가 이 문장이 있다는 뭐지 친구들아? 이 문장이 있다는 대상 언어라고 이야기했다. 그치? 오케이? 대상 언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위계가 높은 거지. 됐지? 그래. 3번. 자, 무슨 언어가 있고 무슨 언어가 있다 친구들아? 메타 언어가 있고 뭐가 있다? 대상 언어가 있다. 메타 언어는 뭐가 메타 언어라고 그랬어? 진리수로가 있는 거. 참이다 거짓이다. 근데 이 문장이 있다는 참 거짓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상 언어잖아. 그치? 대상 언어가 위계가 더 낮은 거잖아. 됐지? 3번. 기억 뒤에 거짓이다를 덧붙여. 그러면 기억은 뭐가 되지? 대상 언어가 되지. 그치? 덧붙은 게 뭐가 메타 언어에다가 여기다가 진리치를 부여하면 이 메타 언어는 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대상 언어가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한 번 더 틀고. 됐지? 거짓이다가 이 문장이 있다를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 뭐를 언급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이 있다가 뭐예요? 대상 언어잖아. 그치? 대상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면 기억에 나타나는 역설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 답은 네 번째가 돼. 얘가 역설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지? 메타 언어는 뭐만 언급하는 거야? 대상 언어만 언급해. 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메타 언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근데 이 문장이 있다는 무슨 언어야? 이 문장이 있다는 무슨 언어야? 대상 언어잖아. 그거 구별 못하는 거 아니? 선생님이 쎄가 빠지게 설명했는데 메타 언어는 어떤 말이 들어간다고? 참이다 거짓이다가 들어가야 메타 언어야. 근데 얘는 이 문장이 있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상 언어잖아. 근데 이 대상 언어에 대해서 거짓이다 참이다라고 그거 대상 언어에만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역설이 해소가 된다. 됐지? 응? 역설이 생기는 이유가 이 얘기잖아.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거짓이 돼. 참이 되고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면 거짓이 된다며. 근데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뭐가 되는 거지 친구들아? 메타 언어가 되잖아.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이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참이다.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역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를 거짓이라고 보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를 참이라고 보면 이럴 때 역설이 생기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런데 탈에 의하면 뭐 이 문장은 거짓이다.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거짓이다 참이다를 뭐 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얘는 뭐니까? 메타 언어니까. 메타 언어에는 뭘 부여할 수가 없다? 진리치를 부여. 알아듣고 있어? 알아듣고 있어? 정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올해 그럼 대학 가겠네. 그래. 알아듣고 올해 대학 가겠네. 네? 이해됩니까? 알아듣고 있어? 알아듣고 있어? 고민해. 헷갈리면 안 돼. 4번이 맞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보세요. 5번 보자. 기억 뒤에, 메타 언어 뒤에 참이다를 덧붙여. 그럼 기억이 뭐가 되지, 친구들아? 대상 언어가 되잖아. 그치? 오케이? 그렇지? 그래. 됐지? 새로 만들어진 진술은 뭐가 되고? 메타 언어가 되고. 메타 언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뭐만 언급할 수 있고 뭐는 언급할 수 없다? 대사 언어에 대해서만 참거짓을 따질 수 있고 메타 언어에는 뭘 따질 수 없다? 참거짓을 따질 수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바꾸라는 거야. 메타 언어가 뭐다? 얘는 참이야. 얘는 거짓이야. 진리치를 부여한 게 메타 언어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참거짓을 따질 수 없다는 거야. 됐지? 2번. 아까 했고요. 3번. 거짓말쟁이 진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크리키는 배종률이 뭐지 친구들아? 참 아니면 거짓이잖아. 그치? 근데 크리키는 거짓말쟁이 진술이 뭐라고 얘기했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랬네. 그러니까 배종률에 부합하는 사례로 거짓말쟁이 진술이 있다고 주장한 건 아니겠네. 됐어? 그래. 2번. 프리스트는 모순율이 뭐지 얘들아? 참 아니면 거짓. 그치? 오케이? 근데 반드시 얘가 적용되는 건 아니래. 뭐인 동시에 뭐인 것도 있으니까 참인 동시에 거짓인 것도 있으니까. 됐지? 정답은 두 번째가 되겠네. 됐지? 네? 자, ABC가 나왔는데요. A는 자기 지시성이 있으면서 역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용례를 한번 떠올려봐. A, 자기 지시성이 있으면서 자기 지시성이 있으니까 이 문장은 그제? 그제? 이건 역설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죠? 오케이? 자기 지시성이 있으면서 역설이 발생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러면 친구들아, 자기 지시성이 있으면서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 거 우리 뭐였지? 이 문장은 뭐였어? 자기 지시성이 있는데 역설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 뭐? 그랬잖아. 네? 자,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면 거짓인 거고 거짓이면 참인 거잖아. 근데 이 문장은 참이다가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야? 얘가 자기 지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B. 자기 지시성이 없는데 역설이 발생하는 거. 우리 B의 단에 뭐 있었지? 자기 지시성이 없는데 역설이 발생하는 거. 뒤 문장은 거짓이다. 앞 문장은 참이라고 있었잖아. 그치? 뒤 문장은 거짓이다. 앞 문장은 참이다. 얘는 자기 지시성이 없는데 역설이 발생한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자기 지시성이 없으면서 역설이 아니고 뭐 많겠지. 뭐가 있을까? 우리 글에 나온 거를 보면 한국의 수도는 얘 자기 지시성이 없는 거잖아. 문장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얘가 참이면 맞는 거고 거짓이면 틀린 거지 뭐. 됐지? 그래. 문제가 좋은데 선생님 생각에 문제가 좋은데 보기 드문 퀄리티의 EBS 문제인데. 응? 오케이? 요 정도면 용산에서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치? 응? 오케이. 프레지던트 윤도 요 정도 만족하실 것 같은데. 응. 가볼게. 자, 고전 논리에서 A에 해당하는 진술을 참이라고 하면 뭐가 되고? 거짓이 되고, 거짓이라고 하면 참이 되는 거 맞잖아. 역설이 발생하는 거야. 참이라고 하면 거짓이 되고. 얘들아, 얘를 참이라고 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라고 하면 참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잘 쫓아와야 돼. 정신 챙겨야 돼.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2번. 뒤 문장은 거짓이다. 앞 문장은 참이다라는 진술은 자기 지시성 없잖아. 근데 역설이 발생하잖아. 요거. 2번도 맞게. 됐지? 3번. 이 문장은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기 지시성이 있지. 그죠? 자기 지시성이 있잖아. 오케이? 그런데 항구가 문장이다라고 돼 있어요. 역설은 없잖아. 그치? 그래. 됐지? 신라의 수도는 경주이다. 자기 지시성 없죠? 그치? 그 다음에 역설도 뭐 발생하지 않잖아. 맞겠네. 됐지? 시와 뒤에 해당하는 진술은 진리수로를 뭐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 진리수로가 뭐야?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수로가 뭐였어? 다른 말로 바꾸면 참이다, 거짓이다가 진리수로잖아. 근데 시를 봐봐. 시는 이 문장은 뭐라고 돼 있어? 참이라고 돼 있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진리수로잖아. 참이다, 거짓이다. 그제? 그러니까 시에 해당하는 사례는 뭐 진리수로를 포함하지 마. 됐지? 정답은 5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아, 봐봐. 이 말이 되게 추상적이잖아. 진리치라는 말이. 수로는 뭐야? 서술어. 그러니까 진리수로라는 말은 거짓이다, 참이다가 진리수로가 되는 거야. 됐어? 5번 문제. 5번 문제 갑니다. 고등학생인 갑돌이가 고등학생이야.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한다. 라고 진술할 경우 이 진술은 거짓말쟁이 역설로 많이 알려집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거짓이다와 달리 갑돌이의 진술은 역설로 볼 수 없다. 뭐는 역설인데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역설이래요. 이 문제 얘는 친구들아, 얘는 역설이래. 이제 그런데 고등학생인 갑돌이 고등학생이다. 갑돌이 고등학생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학생은 거짓말만 한다. 얼핏 보기에 역설처럼 보이잖아. 만약에 이게 뭐라면? 이게 참이라면, 그치? 여기에 참이라면 갑돌이는 참을 얘기하는 거니까 거짓일 거 아니야. 왜냐하면 갑돌이는 고등학생이 포함이 되니까. 아니, 고등학생인 갑돌이가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해. 이게 참이라면 얘도 뭐니까 갑돌이니까 이거 거짓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반대라면 또 참이 될 것이고. 됐지? 여기까지 얼핏 보기엔 그렇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역설이 아니래. 왜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T1을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갑돌이는 모든 고등학생에 포함되므로 T1은 거짓이 된다. 이제 T1을
거짓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A는 B다에 대한 거짓인 진술은 모든 A는 B이다에 대해서 거짓인 진술은 이거에 대해서 거짓인 진술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떤 A는 B가 아니다. 무슨 얘기야? 어떤 고등학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는 뭐냐면 모든 학생은 거짓말만 한다가 거짓이라는 걸 드러내는 건 뭐다? 야, 모든 학생이 거짓말한다고? 모든 고등학생이 거짓말한다고? 아니야. 어떤 고딩은 뭘 안 해? 참말을 해. 거짓말 안 해. 그럼 이게 거짓이란 얘기다. 이 진술이. 야,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을 해. 이거에 대해 거짓인 진술은 뭐냐면 야, 어떤 애는 안 하는데? 그러면 얘가 거짓이 되잖아.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죠? 즉 T1에 대한 거짓 진술인 어떤 고등학생들은 참말을 한다. 야, 봐봐. 얘가 T2야. 참말을 한다가 참이면 T1은 이게 뭐냐면 친구들아. 이게 뭐냐면 이 T2가 참이라면 뭐가 성립이 돼? 역설이 돼. 그치? 근데 뭐가 아닐 수도 있다고? T2가 뭐가 아닐 수 있다고? 만약에 참이 아니라면 역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다시. 고등학생인 갑돌이가 야, 모든 학생들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거를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어떤 고등학생은 거짓말 안 해야 돼. 그게 참이라면 뭐가 발생해? 이 문장에 역설이 발생해. 근데 뭐가 아니라면 어떤 고등학생은 어떤 고딩은 참말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뭐라면 참이 아니라면 역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 뒤에 보세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답의 근거야. 하지만 뭐가? T2가 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T2가 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역설로 볼 수 없다고요.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떤 고딩에 누가 속해야 돼? 갑돌이가 속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갑돌이가 만약에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떤 고딩에 속하지 않는다면 참이 될 수 없는 것이. 그치? 이해됩니까? 그래? 정답은 그래서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그치? 오케이? 어떤 고등학생에 갑돌이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잖아. 이거 모든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그치? 됐죠?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고 이런 질문이 나오면 선생님 생각에는 변별력이 꽤 생겨요. 변별력이 꽤 생기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 번 읽어두고 정리해두고 훈련하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꼭 안 하지 말고 선생님이 9개 지문 뽑아서 열심히 고민해서 만들었으니까 기출문제랑 다 했으니까 큰 프린트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나오면 여러분 당합니다. 알겠지? 쉬워 보여도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한번 꼬이면 질퍽되면 힘들어져요. 알겠지? 페이지 넘겨봅니다. 스테레싱 한번 하시고 뭐뭐뭐 풀어. 뭐뭐뭐 봅시다. 힘들래. 알아듣고 있지? 응? 눈빛들이 흐려. 알아듣고 있어요? 정리할게 친구들아. 입으로 한번 정리해봐. 고전 논리는 뭐 아니면 뭐라고? 고전 논리는 뭐라고? 어떤 두 개의 진술이 참 아니면 거짓이야. 그런데 뭐가 있어? 자기 지시성을 가진 거짓말쟁이 문장이 있어. 거짓말쟁이 문장에서는 이 문장은 거짓이다를 거짓이라고 하면 참이 되고 참이라고 하면 거짓이 되는 뭐가 발생해? 역설이 발생해. 이 역설을 뭐 하려고? 해소하려고 타르스키가 타르스키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와? 위계의 언어라고 하는 걸 가져와. 타르는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대. 무슨 언어하고 무슨 언어가 있어? 대상 언어가 있고 메타 언어가 있어.
대상 언어는 진리치를 포함하지 않은 거야. 뭐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진리수로가 없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메타 언어는 참이다 거짓이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야? 따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탈에 의하면 메타 언어는 뭐만 평가할 수 있어? 대상 언어만 평가할 수 있지. 메타 언어 자체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어? 진리치를 부여할 수 없어. 그러면 뭐가 해소가 돼? 뭐가 해소가 돼? 역설이 해소가 돼.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탈을 비판해. 왜냐하면 고전 논리의 문제는 고전 논리의 프레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타르는 새로운 개념을 가져왔어. 어떤 새로운 개념을 가져왔다? 메타라든가 메타 언어라든가 대상 언어라든가 이런 새로운 개념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해소가 안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하나, 역설은 뭐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야? 자기 지시성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야. 오케이? 이 문장은 참이다라는 문장은 뭐가 있지만 자기 지시성이 있지만 역설이 발생하지 않아. 오케이? 또 하나, 뒷문장은 거짓이다, 앞문장은 참이다라고 하는 건 뭐가 없지만 자기 지시성이 없지만 뭐가 발생해? 역설이 발생해. 따라서 자기 지시성 때문에 역설이 발생한다는 생각은 잘못이야. 됐지? 마지막 문단, 이제 뭐 고전 논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모든 게 참 아니면 거짓이야.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졸리게 다가오죠. 그죠? 알았어. 너희들이 위해서 내가 정말 최대한 졸리게 해. 응? 최대한 졸리게. 그치? 이겨내거라. 최대한 졸리게. 마지막 문단에 뭐 얘기했다? 크리키라는 사람이 나오고 뭐가 나왔다? 프리스트가 나왔다. 우리 모의평가에는 프리스트가 나왔어요. LP. 로직 오브 패러독스라고 하는 걸 소개했단 말이에요. 크리키는 고전 논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났어. 참도 있고 거짓도 있지만 뭐도 있다?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거짓말쟁이 문장이 존재한다. 오케이? 누구는 프리스트는 참도 있고 거짓도 있지만 참인 동시에 거짓이 문장이 있다. 그게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됐지? 선생님처럼 떠들 줄 알면 정리된 거야. 쓰지 말고 입으로. 쓰지 말고 입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다음 지문 갑니다. 사회지문은.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요 정도 경제지문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적절해. 난이도가 적절해. 가볼게. 명목화폐란 화폐의 겉면인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단위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하면 표시되어 있는 가격을 명목가치라고 한다. 이렇게 있잖아. 10,000원짜리 지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응? 10,000원짜리 이렇게 지폐가 있으면 2만원 돼 있잖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뭐라고? 명목화폐고 얘는 명목가치를 드린다. 그죠? 명목화폐, 명목가치. 조선은 명목화폐를 말하겠는데 화폐 액면 가격에 제조 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인 주조 차익을 남기면 재정 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어디서 뭐를 빼는 거야? 액면 가격이 있어요. 액면 가격이 10,000원이야. 응? 이게 10,000원짜리라고. 우리 10,000원짜리 친구들아 돈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10,000원짜리 돈 만드는데 10,000원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10,000원짜리 이렇게 종이돈 있잖아. 만드는데 선생님 생각이 한 100원은 더 들어가겠지. 1,000원이라고 해. 1,000원에 뭐가 있어요? 제조 비용이 있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9,000원에 뭐가 생긴다고요? 주조 차익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게 뭐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오늘 가져오려다가 말았는데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걸 그랬어. 내가 오늘 옛날 10원짜리랑 요즘 10원짜리를 가져오려고 했거든. 옛날 10원짜리는 이만하잖아요. 요즘 10원짜리는 조그맣잖아. 그치? 10원짜리를 뭘로 만들지? 여기 문제가 좀 구리로 만든단 말이야. 근데 10원짜리의 명목가치는 얼마야? 명목가치는 10원이잖아. 근데 그 10원짜리 동전을 만들면 뭐? 제조 비용이 10원보다 더 들어. 그러니까 얘는 주조 차익이 뭐야?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안 되겠다 해가지고 10원짜리 동전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동전의 크기를 어떻게 줄여! 해가지고 제조 비용을 뭐 한 거야? 줄여가지고 10원짜리가 이만해서 조그만 걸로 간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10원보다 더 큰가 봐요. 그치? 그래서 돈을 이렇게 안 만들고 막 그러잖아. 이해되니? 그런 거야. 근데 얘는 뭐보다? 명목 가치보다 뭐가 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뭐가? 주조 비용이, 제조 비용이 더 작아. 그럼 뭐가 생겨? 무슨 말인지 알지? 계속 가. 어렵지 않다, 그지? 뭐 잡으면 돼? 1문단에서 명목 화폐, 명목 가치, 주조 차이 이런 단어 잡으면 돼. 대체 어렵지 않잖아. 10원짜리 생각해. 10원짜리 생각하라고. 2문단. 당시 민간에는 미포, 즉 쌀과 배라는 물품 화폐가 두루 쓰이고 있었으나 물품 화폐가 있고요, 명목 화폐가 있는 거야. 그제? 태종은 당나무 껍질로 만든 화폐인 저화를 도입했다. 이 저화는 뭐가 되겠니? 명목 화폐가 되겠지. 그치? 자, 무슨 화폐가 있고 무슨 화폐가 있다? 명목 화폐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물품 화폐가 있다고. 물품 화폐의 대표적인 게 뭐야? 쌀 혹은 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태종이 뭐? 저화라고 하는 뭐를 도입한 거야? 명목 화폐를 도입한 거지. 그치? 돈을 만든 거예요, 돈을. 그치? 자, 사성서의 관장 아래 1402년에 최초로 저화 2000장을 발행하면서 저화 한 장의 명목 가치는 포 한 필 또는 쌀 2말로 맞췄대요. 자, 봐봐. 저화 한 장이 쌀 2말, 그지? 포 한 필이었어. 그러니까 저화 한 장 주면 뭐 물품 앞에 쌀 2말, 그 다음에 포 한 필 이렇게 맞췄단 말이야. 됐지? 어렵지 않잖아, 여기까지. 그리고 화폐 계획의 성공이 화폐에 대한 신뢰에 달려있다고 보고 저화를 통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저화의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과 저화를 시장에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대.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저화를 어디에 공급했대? 시장에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대. 되게 쉬워.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오른쪽 문제 갑니다. 8번 문제. 최종 시기에 실시했던 정책이에요.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어려운 문제 아니야. 매우 쉬운 문제야. 자, 봐봐. 뭐를 친구들아? 저화를 어디에 공급하는 거야? 시장에 공급하는 거야. 돈이 뭐 하게 되는 거야? 시장에서 돌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기억. 백성들이 만든 배를 그럼 이렇게 돼 있네. 관청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백성들이 만든 배를 관청에서 저하로 매입했지. 그럼 백성은 얘한테 뭐를 주는 거야? 배를 주는 거지. 그러면 관청은 백성한테 뭐를 준다고? 저하를 주는 거잖아. 그러면 백성들이 있는 곳이 뭐가 돼? 시장인 거잖아. 그럼 저하가 뭐가 되는 거야? 공급이 되는 거네. 그치? 그럼 기억은 맞겠네요. 됐지? 오케이? 니은 봐봐. 니은 얘가 이거잖아. 백성들이 저화를 뭐 해? 지급을 해. 얘가 저화를 주는 거야. 그제? 그럼 얘가 뭐를 줘? 쌀을 주는 거네. 이거는 시장에 저화의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걷어들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니은은 들어가면 안 돼.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치? 그럼 답은 뭐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다.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정부가 얘를 뭘로 바꾼 거야? 얘를 관리야. 그 다음에 뭐? 정부야. 월급을 뭘로 줬다고? 정화로 줬다고. 그치? 그럼 시장에 공급이 될 거야. 디귿 들어가겠고요. 관청이 보유한 물고기를, 관청은 뭘 가지고 있다고 친구들은? 물고기를 가지고 있어. 물고기를 얘네한테 뭐해? 팔아. 그럼 얘네가 가지고 있던 뭘 줘? 저화를 준다 그 얘기잖아. 그치? 이거 공급이 아니라 뭐예요? 걷어들이는 거잖아. 따라서 저화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기업 디귿이 되겠다. 이게 친구들 되게 초보적이지만 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환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우리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외국 돈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 그러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어떻게 하면 돼? 시장에 풀면 되잖아. 우리 돈은 뭐하고? 거두어들이고. 우리 돈은 작아지고 외국 돈은 많아지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던 것이 조금 올라갔겠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똑같을 거야. 원리는 똑같아. 원리는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시 글로 와서. 이해됐지? 응.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의 명목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인 실질 가치는 계속 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친구들아? 이제 저와 한 장으로 쌀 2마를 못 사는 거야. 저와 한 장으로 포 한 필을 못 사는 거야, 그치? 오케이? 명목 가치는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그거잖아. 오케이? 이 저와의 뭐가, 친구들아? 명목 가치가 하락했다는 말은 뭘로? 저와 한 장이 쌀 2대, 그치? 포, 여긴 같았잖아, 그치? 한 필, 이게 더 가치가 더 있다는 거잖아, 그치? 쌀 2대가 더 가치가 있으니까 저와 한 장 가지고 쌀 2대를 못 사는 거야. 쌀 2대 살려면 저와를 더 줘야 되는 거야. 저와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왕꿈풀이를 100원 주고 사 먹었는데 명목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왕꿈풀이 이제 100원 갖고 안 되는 거야, 그치? 그 뭐지? 200원 줘야, 2개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전에 100원하고 지금 200원하고 똑같은 실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 명목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 그치? 됐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실질 가치가 계속 하락했대요. 미포와 달리 저와의 재료에는 실질 가치가 거의 없어. 백성들이 저와 사용을 꺼렸고 재질의 특성상 유저가 매우 잦았기 때문에. 이 이유가 뭐라고, 친구들아? 저와의 가치가 하락한 2가지 이유는 뭐냐면 실질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위조가 용이에요. 이거 당나무 이걸 어디다가 쓸 거야? 뭐는 쌀은 얘들아 밥해 먹는 데 쓰잖아. 먹는 데 쓰는 거잖아. 뭐는 포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옷 만드는 데 쓰잖아. 얘는 실제적인 가치가 있잖아. 물품들은 실제적인 가치가 있잖아. 이거 뭐하게? 사실 신사임당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실질 가치가 있어? 그냥 약속된 거지. 실질 가치가 없다. 그치? 선생님, 저희 집에 제 마음이 신사임당 가득 쌓였어요. 가득 쌓였어요. 만약에 그건 실질 가치가 없지. 그걸 뭐 하는데? 저 학도 적고요. 그치? 공부하다가 좀 안 되면 거기다가 이렇게 수학 문제도 풀고 그래요. 실질 가치가 없다고요. 그치? 대체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떨어졌어. 실패! 그치? 실패했어요. 주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중국을 본 세종은 저화 대신에 세종은 이제 시간성이 있는 거야. 세종은 뭘 도입했냐면 주화를 도입했어. 저화가 아니라 이제 주화를 도입했대. 주화. 이제 얘는 뭘로 만들었더라, 친구들아? 얘는 나무로 만든 거야. 당나무. 당나무로 만든 거야. 그치? 오케이? 당나무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주화는 구리로 만든 거야. 그치? 우리 구리 좋아하잖아. 맨날 시유 가고 그러잖아. 시유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주화제도가 안정도로 형성된 중국을 본 세종은 저화 대신 구리로 만든 주화를 도입했습니다. 주화는 위조가 어렵고, 아까 저화는 쉬웠잖아. 위조가 어렵고, 그제? 그 다음에 구리의 양에 따른 뭐도 있었기 때문이야? 실질 가치도 있었기 때문이야. 자, 봐봐. 저화제도가 잘 안 된 이유가 요것 때문이었잖아. 그럼 요거의 문제를 주화가 뭐 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었던 거야. 그치? 저화의 문제점이 뭐였어? 실질 가치가 없다는 거. 근데 구리는 실질 가치가 있대. 실질 가치가 있대. 그리고 위조도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주화를 쓴 거지. 됐지? 자, 사삼서의 관장 아래 1425년 조선통보를 발행하면서 주화 인물의 명목 가치는 쌀 한 대 또는 저화 2분의 1점으로 정했대. 자, 주화를 도입했는데 이제 뭐가 나왔냐면 거기에 통보가 나왔습니다. 그죠? 무슨 통보냐면 조선통보. 조선통보가 주화야. 조선통보 인물이 쌀 몇 대? 쌀 한 대. 그 다음에 저화 2분의 1 이렇게 했대요. 그치?
그쵸? 주어와 저어는 아울러 같이 쓰이게 했지만 주어의 정착을 위해 저어의 사용은 얼마만큼 시하다. 그런데 화폐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백성들은 주어를 신뢰하지 않았고 물품 화폐를 더 선호했다. 자, 봐봐. 근데 말이야, 너무 화폐 정책이 뭐가 없는 거야? 신뢰성이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를 더 선호해? 물품 화폐를 뭐해? 선호해. 아까 저화 제도가 실패한 원인은 저화가 실질 가치도 없고 유저가 용이하기 때문이었어. 근데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할까 지금? 몸 분자 몸한 번. 응? 아, 오늘 저기 구리를 가져와서 좀 주화를 가져와서 뿌렸어야 되는 건데 이제 몸 풀어. 아니 더워서 그런가? 응? 지금 에어컨 나와요? 극한의 썰렁함으로 만들어 주겠어. 자, 스트레칭 한번 하고 정신 차리고. 아, 이놈의 팔이야 계속 아까부터. 응? 선생님들 오늘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 갔는데 내일하고 모레 비가 엄청 온다 그래서, 나 이제 약간 질투가 났었는데 딸한테 질투하면 안 되는데 수업으로 꼬시다. 안 된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친구 둘, 신라하고 세다 이제 하고 먼저 걔네가 가 있고 선생님 딸은 저기 알바 때문에 영화학원에서 알바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늦게 갔는데 오늘 저기 재수생들 시험 보고 그래가지고 오전 수업이 없어서 또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추나 몰라. 선생님이 수업이 없으면 꼭 어디를 가서 뭐 하게 해? 공항가 있고 이렇게 태워다 주게 그렇게 만들고 그렇더라고. 이제 아빠 죽을 것 같다고 어제부터 뭐 몸살이 나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응? 근데 놀러는 또 가더라고. 걔네들은 대학생이니까 다 조각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도 내년 이맘때 그제 멋진 남자친구랑 멋진 여자친구랑 제주도 가서 알겠지? 제주도 가서 그러니까 조금은 힘들래. 알겠지? 제주도 가서 뭐 하고 싶은 거 해. 뭐 비키니 입고 뭐 서핑을 하든 뭘 하든. 오케이? 선생님 딸이 너무 아쉬워하는 게 뭐다? 그 세다하고 신라는 터키계 오스트리아인들이다. 오스트리아. 근데 터키계야. 뭐다? 심정적 무슬림들이다. 그래서 뭐를 먹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선생님 딸이 정말 좋아하는 흑돼지 집이 있는데 거기를 못 가게 됐어요. 그죠? 그 서귀포에 가면 올레시장 있는데 BBQ 그 흑돼지 집이라고 존맛탱인 데 있거든요. 근데 막 육즙이 쩔어요. 그치? 주워서 먹는데, 그치? 그래, 그거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걔네들만 같이 먹을 수 없잖아. 그치? 선생님이 제안을 했지. 밤에 몰래 빠져나와라. 응? 제주도에 있는 친구를 만든다고 해라.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혼자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걔네들이 또 회 같은 것도 좀 잘 못 먹나 봐. 아니, 돼지고기도 못 먹어. 유럽에서 온 애들이라 회도 잘 못 먹어. 그럼 뭘 먹어? 그치? 뭘 먹어? 오는 정 가는 정 김밥이랑 먹어야지. 그치? 거기에서도 뭐 빼야 돼? 햄 빼야 돼. 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맨날 떡볶이만 먹더라고. 떡볶이 아주 술래를 하고 다니더라고. 떡볶이 너무 좋대. 좋겠다 얘들아. 그치? 걔 불어. 너희들은 내년에 이렇게 해. 알겠지? 무슬림 남자친구 만들어서 기도하고 한 번씩 하고. 그치? 이렇게 하고 성지순례 메카도 갔다 오고. 그럼 좋잖아. 알겠니? 만수로 이런 애들 잡으란 말이야.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이렇게 잡으란 말이야. 12번째 부인으로 이렇게 딱 해. 그건 괜찮아. 꼭 첫 번째도 피곤해. 자꾸 진폭되니까 한 18번째 하면 한참 후에 만나고 그러잖아. 1년에 한두 번 안 만나도 돼. 그리고 뭐 하면 되는 거야? 그 불을 누리라고. 알겠지? 그러면 되잖아. 그래.
대학생은 좋은 거야. 대학생이 뭐라고 해야 되나? 대학생의 진리치를 부여하면 그것은 참이다. 알겠지? 수험생은 뭐다? 거짓이다. 알겠지? 참인 진리치를 향해 나아가야 돼. 에? 조금 힘을 내. 알겠습니까? 우리 내년에는 뭐? 주화 이빠이 까망 채워가지고 주화 아닌가, 그치? 자, 계속 갑니다. 자, 그 결과 이런 거 주의해야 되지. 인과적으로 봐야 돼. 그 결과 주화의 실질 가치가 명목 가치보다 낮아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지 얘들아? 돈이 쓰레기가 된 거야. 자, 봐봐, 여기 봐봐. 그러니까 지금 물품화폐를 선호했다는 건 뭐가 얘들아? 이 주화에 대한, 이 명목화폐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됐다는 가 떨어졌다는 거지. 수요가 떨어지면 가치가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 아무도 뭘 원하지 않아? 조선통보를 원하지 않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가치가 떨어져. 똑같은 거야, 친구들아. 똑같아. 전에는 100원 주고 1문 주고 뭐 할 수 있었어? 쌀 한 대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문으로는 뭘 못 사는 거야? 쌀 한 대 못 사는 거야. 절반밖에 못 사는 거야. 명목 가치가 떨어진 거지. 됐지? 네? 돈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선생님 대학 다닐 때 나 대학 다녔다. 놀랬지. 그치? 대학 다녔는데 버스비, 대학생 버스비가 얼마였는지 알지? 100원이었어. 회수권 사면 90원이 간단 말이야. 네? 오케이? 근데 지금 얘들아 100원 내고 내가 대학생 돼 있어. 100원 내고 학교 가려고 타. 가다 내려야 돼. 완전 도장 가다가 이렇게 내려야 된단 말이야. 100원의 가치가 뭐가 된 거야? 선생님 대학생 때에 비해서 쓰레기가 된 거지. 이해됩니까? 그게 뭐 한 거야? 명목 가치가 하락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 대학 갔다고 집에서 파격적으로 2,000원씩 줬단 말이야, 하루에. 응? 근데 2,000원으로 담배 사 피고, 지금 담배 안 피지만 담배 사 폈지. 그 다음에 뭐 밥 사 먹었지, 커피 사 먹었지, 마약은 아니구나, 그치? 응? 다 했다고, 충분히 했다고요. 근데 지금 2,000원 어떻게 된다? 2,000원 학교 갔다가 갈 수는 있어. 그치? 가다가 오는 길에 또 내려서 걸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커피도 못 마셔요. 어?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뭐 이런 데서는 먹을 수 있겠으나 무슨 뭐 이렇게 싸게 파는데 뭐 메가 뭐 이런 데서 먹을 수 있겠지만 스벅 같은 데 가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밖에 안 줘. 안 줘. 아이스만 주고 아메리카노는 안 준단 말이야. 뭐가 하락했기 때문에 명목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야 이 새끼들아, 시원하게 웃어. 선생님이 웃기면 막 이러지 말고 치사한 자식들. 계속 갑니다. 어? 힘들 내라고, 고딩들. 에? 힘들 내, 수험생들. 자, 계속 갑니다. 명목 가치가 하락했어요. 그 결과 맞아. 물건 가격은 계속 상승했어. 발행 5달로 시장에서 주화 산문이 쌀 한 대로 거래도, 그러니까 3분의 1로 가치가 떨어진 거지. 전에는 친구들아 1대 1이었단 말이야. 근데 3대 1로 변한 거지. 주화, 그치? 100원 주고 쌀 한 대 샀는데 이제 300원 줘야 된단 말이야. 돈값이 3분의 1이 폭락한 거야. 됐지? 그래? 자, 근데 말이야, 또한 그 거래되고 주화로 표시한 포 가격 역시 뭐했다고? 상승했다고. 또한 주화가 제작되면서 구리의 수요가 늘었단다. 근데 구리는 실질 가치가 있었잖아. 그치? 구리의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주화의 명목 가치와 재료의 실질 가치 차이로 이런 거지 얘들아. 주화는 이게 1원짜리야. 10원짜리야. 근데 요거를 녹이면 얼마가 나와? 20원이 나오는 거야. 자, 봐봐. 구리로 만들잖아? 근데 10원짜리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명목 가치는 10원이잖아. 근데 얘를 녹이면 얼마가 돼? 구리 값이 20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그 돈을 녹여가지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돈을 바꾸는 거지. 그러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잖아. 됐지? 그런 얘기예요. 그치? 그래. 구리를 녹여, 주화를 녹여 구리 상태로 팔아 차익을 얻으려는 이들도 있었대요. 주화로 표시한 물건 가격을 뭐하기 위해서는, 낮추기 위해서는 주화의 실질 가치를 높여야 했으므로, 자, 봐봐. 이런 거 경제학이랑 똑같아. 주화의 실질 가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하겠니? 주화의 양을 줄여야 되겠지. 주화의 양이 줄어들면 뭐 흔하지 않으니까, 귀하니까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아까랑 반대지. 어떻게 했다고? 자, 나라가 있어요. 시장이 있어요.
여기다가 뭘 팔아? 여기다가 국공이 쌀을 시장에서 공급하는 거야. 쌀을 공급해. 그리고 뭐를 받아? 주화를 받아. 그러면 시장에 있는 주화의 양이 어때? 줄어들어. 그러면 양이 줄어드니까 주화의 시중 가치가 뭐가 되게 돼? 올라가게 된다. 그 얘기겠지. 그렇게 했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하지만 물품 화폐가 더 선호되는 상황에서 주화를 환수해도 주화를 환수하면 실질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실질 가치가 높아지지 않았대요. 응? 그리고 시중에 쌀이 늘어난 만큼 쌀이 늘어났다. 그럼 쌀 가격은 어떻게 되겠니? 하락하겠지. 공급량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쌀 가격만 하락하고 포나 배나 구리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그 결과 쌀 대신 포를 화폐로 삼는 백성들만 늘었고 결국 주화를 정착시키는 데 실패했다. 누구도 실패? 세종도 실패. 아버지도 실패. 아들도 실패. 태종 아버지 실패. 세종 아들 총영대군도 실패. 다 실패. 그치? 근데 실패 원인이 조금 다르지. 그치? 실패 원인이 조금 달라. 오케이? 자, 주화가 잘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다가 이제 15세기가 지나고 17세기가 왔어요. 17세기부터는 상업의 확대로 백성들은 고액 거래나 가치의 저장이 쉬운 뭐가 필요했어? 화폐가 필요했어. 이제 화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장이 뭐를 원해? 화폐를 원한 거야. 워낙 거래가 커졌으니까. 오케이? 굉장히 뭐 한 거야, 친구들아? 거래가 활발해진 거야. 고액 거래를 하게 된 거야. 근데 막 쌀 몇십 가마로 막 이렇게 주고 옮기기도 힘들고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뭐가 필요했어? 지불수단이 필요했던 거지. 그것의 출발점은 뭐다? 상공업의 발전. 상업의 발전,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고액 거래. 그치? 또한 당시 조선은 재정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했으므로 숙종. 지금 이렇게 되는 거네, 친구들아. 명목화폐 발전사란 말이야. 이건 태종. 그치? 세종. 뭘로 가는 거지? 숙종으로 가는 거야. 그치? 태종에는 뭐 했다고? 너가 뭐? 실패. 오케이? 이유는 위조가 뭐해? 너무 쉬워.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실질 가치가 뭐해? 없어. 그치? 그 다음에 세종 때는 뭐를 도입했다고요? 주화를 도입했다고요? 역시 뭐 한 거야? 실패한 거지. 그치? 이유는 조금 뭐 했지만 달랐지만. 그치? 오케이? 왜 그랬어? 이제 실패한 이유는 사람들이 뭘 선호했기 때문에? 물품 화폐를 뭐 했기 때문에? 선호했기 때문에. 그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서 실패하게 됐어. 그치? 숙종 때 가서는 뭐가 됐냐면 상업이 발전했어. 그치? 그 다음에 고액 거래가 뭐 증가했어. 자연스럽게 뭐 저장이나 지불이 뭐한 용이한 쉬운 뭐가 필요해? 화폐의 필요성이 뭐 됐어? 증대됐어. 이런 요구에 맞게 숙종이 뭘 만들어냈어? 자기 부인하고 놀기도 했지만 뭘 만들었어? 상평 통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그치? 갑니다. 자, 숙종은 1678년 상평통보를 발행했대요. 이때의 상평통보를 초조단자전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초조단자전이라고 하고 오케이? 명목 가치는 은 한 양당 주화 400문으로 정해있다. 은 한 양에 그렇게 했대요. 그치? 네. 그리고 상평통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목 가치에 따라 언제든지 관청에서 주화원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 뭐랑 되게 비슷하니? 브렌튼 우주에 나왔던 그치? 세계의 뭐 얘들아 금환 본위제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지. 그치? 거기에서도 뭐였지? 35달러를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금 이런 수로 바꿔줬잖아. 그 금 태환 의무가 있었잖아. 그치? 그래야 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잖아.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뭐에 대한 상표형통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표형통보 뭐를 가져오면 400문을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뭐 은 한 양으로 바꿔줘도 돼. 은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서 뭐 되던 통용되던 그런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지불되던 그런 지불 수단이었단 말이야. 그치? 오케이? 친구들아, 은행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잖아. 은행이라는 말이 동양에서는 은을 행이 길거리 행자야. 은은 실버 운자고. 은행이 뭐냐면 길거리에서 뭘 바꿔주는 거야? 은을 바꿔주는 거야. 그게 은행이라는 말의 출발점이라고. 그치? 뭐 어쨌든 그랬답니다. 한편 구리는 국내 생산 및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통해 공급받고 있었으나 늘어나는 주화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부족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구리의 가격이 올라가겠다. 그치?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생산을 하고. 자, 친구들아, 이 상표통보를 뭘로 만들었어? 구리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그런데 공급은 뭐해? 부족해. 그러면 구리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니? 올라가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친구들 여기 봐봐. 그럼 문제가 뭐니? 여기 봐봐. 알리바바 말고 여기 뭐라고? 어? 알리바바 말고 여기 뭐라고? 여기 봐봐. 그래. 알리바바 아니고 여기 봐봐. 미안해. 갱년기가 와서 그래. 응? 갱년기가 와서. 네? 아? 그래. 그래서 오늘 끝나고 집에 가면 딸이 잔소리 안 해서 어? 집에 가면 배가 고파가지고 맨날 몰래 숨어가지고 뭐 이렇게 먹거든. 그러면 딸이 소리 없이 다가와서 아빠 뭐해 밤에 막 이러거든. 마누라는 그냥 자고 있고 마누라는 자고 있고 오늘 마누라 엄마 시험인데 내가 봐준다고 봤는데 오타를 하나 또 못 잡아가지고 또 시험지 다시 다 밀었다. 에? 이거를 말이야. 용례를 이거를 이렇게 썼더라고. 맨 니은청과 그 우문의 변경에 관한 얘기를 이걸 썼더라고. 이렇게 썼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못 본 거야. 마누라도 못 보고, 선생님 와이프도 못 보고, 선생님 와이프 학교 오늘 시험인데 나도 못 보고. 어?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웬일이 뭐야? 어? 왜 리브야? 마우스로 가야지. 그치? 맨은 신체를 나타내는 말하고 있잖아. 맨님, 맨손, 맨몸, 맨발 이렇게 그치? 어? 근데 막 맨님, 맨나무, 맨가지로 안 되잖아. 그치? 엎어가지고 난리 났다고 하더라. 그치? 교장한테 삐졌나 봐. 뭐 어쨌든 힘들네 친구들아. 자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 여기 야 이거 얘기했는데 그치? 자 다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근데 일본에서 수입을 통해서 공급했지만 공급이 부족해 수요에 비해서. 그러면 당연히 구리 가격이 뭐해? 올라갔지. 근데 구리를 그러니까 돈을 만들 때 구리로 만들잖아. 그럼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뭐 얘들아? 제조 비용이 뭐 한다는 거야?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래? 돈을 만드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면 뭐가 줄어들게 되지? 제조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돈을 만들어서 생기는 주조 차익이 뭐 된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잖아. 주조 차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재정에 뭐가 된다는 거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 아니 지금 국가는 뭐 명목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돈을 제조하는 비용의 차이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 했잖아. 10,000원짜리를 20,000원짜리를 9,000원에 만들어서 1,000원의 차익이 남기면 이게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만드는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그럼 그 돈을 찍으면 찍을수록 어떻게 돼? 불리하게 되잖아. 그치? 그런 지경에 왔다 그 얘기입니다. 됐지? 계속 가봅니다. 자, 그래서 초조 단다전 발행 이듬해에 뭘 발행했다고? 대형전을 발행했는데 초조 단다전 다음에 뭘 발행했대? 대형전을 발행했대. 그래서가 뭐지 얘들아? 구리 가격이 자꾸 올라가. 구리가 부족해. 그치? 오케이? 이 대형전은 초조 단다전보다 구리의 양이 2배래. 근데
은 한 양을 주와 백문과 교환할 수 있도록 정했대. 그러면 가치를 이렇게 한번 해자. 봐봐. 이 대형전은 친구들아 구리가 2배야. 어? 오케이? 근데 은 한 양에 뭐라고? 백문이라고. 여기 봐봐. 여기 봐. 아까 얘는 초주 난자전은 주와 사백문을 줘야 은 한 양을 주잖아. 근데 얘는 백문을 주면 은 한 양을 주는 거야. 구리의 함량은 뭔데? 2배인데. 그러면 얘는 뭐지? 뭐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구리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명목 가치는 같게 한 거지. 이해됐습니까? 나 다시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눈 떠. 힘들래? 힘들래라고! 정신 차리라고! 뭐는? 초주 단자전은 주와 사백문의 은 한 양이야. 에? 근데 얘는 얘보다 구리의 양을 2배로 늘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리의 양을 2배로 늘리면 200문의 은 한 양이어야 되잖아. 2배로 늘렸으니까. 근데 100문의 은 한 양이 돼. 그럼 뭐야? 구리를 절반만 사용해서 똑같은 가치를 유지한 거지. 왜? 뭐가 부족했으니까. 구리가 부족했으니까. 됐지? 계속 가봅니다. 일부 부유한 상인들은 자산 축적의 목적으로 주화를 집안에 쌓아두기 시작했어요. 그지? 그럼 어떻게 되겠니? 집안에 쌓아두면 돈이 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주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더 올라가겠지. 돈을 쌓아두니까. 하지만 구리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화폐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부족한 현상인 전황.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야. 전황은 돈의 황물이다 그런 뜻인데 돈이 마른다. 돈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전황이 발생하여 주화의 실질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그 결과 어떤 때랑 반대 상황인 거야, 얘들아? 이때는 명목 화폐의 이 태종이랑 세종 때는 이때는 이 가치가 명목 화폐의 명목의 가치가 하락했잖아. 물품 화폐가 더 가치가 높았잖아, 그렇지? 근데 이때는 숙종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뭐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야. 이제 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지. 자, 계속합니다. 그 결과 채무가 있던 백성들은 이자율이 높아졌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야 물건으로 주지 말고 뭘로 줘? 돈으로 줘. 왜냐면 돈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제? 요거 있다. 그래서 채무자들은 더 많은 물품을 주고 주화를 구입해야 했으므로 이 시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됐지? 그래서 화폐량을 늘리기 위해 18세기에 구리의 양을 뭐 했어요? 줄인 초주 단자들에 비해 구리의 양을 줄인 중형전이 발행됐대요. 당시에 은 한 양당 주화 100문으로 정했으므로 이거는 뭐랑 똑같아? 대형전하고 똑같지. 근데 대형전보다 뭐는 줄였어? 구리의 양은 줄였단 말이야. 그치? 중형전의 발행은 국가재정에도 왜? 뭐는 똑같은데 명목 가치는 똑같은데 이걸 만드는 구리의 비용이 뭐하니까? 적으니까 재정에 도움이 됐겠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건 뭐야 얘들아? 명목 가치에서 뭐를 빼는 거야? 제조 비용을 빼. 근데 제조 비용은 뭐야? 구리의 양이야. 구리의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됐겠지. 그러면 몇 번 문제? 9번 문제도 쉽게 할 수 있겠네. 그치? 9번 문제 보세요. 니은의 이유 뭡니까? 명목 가치는 저랑 똑같지. 은 한 양에 구리 100문이잖아. 근데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뭐가 더 적게 들어? 그 중형전이 더 대형전보다 적게 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네요. 되셨죠? 네. 풀어 오셔야 돼요. 됐지?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디까지 간 거야? 어디까지 갔냐면 영조까지 간 거야. 응? 뭐까지 갔어요? 영조까지 갔다. 그치? 그러자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 화폐 역사가 태종, 세종, 숙종, 뭐까지? 영조까지. 그치? 어디에서는 실패? 여기까지는 실패. 여기서부터는 뭐해? 화폐가 성공을 하게 되는 거지. 요 정도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수준.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6번 문제 갑니다. 육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저화는
식물의 껍질을 재료로 삼아 만든 화폐 맞습니까? 당나무 껍질을 이용한 거예요. 그지? 당나무 껍질 맞겠고 사성서는 태종 및 세종 때 화폐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맞지? 3번 저하와 조선통보는 특정 비율에 맞춰서 2분의 1 그치? 2분의 1 나왔잖아. 저하 2분의 1하고 뭐 예 한문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발행 당시 저하 한 장의 명목가치는 포함필 또는 쌀투발 됐지? 5번은 전형적으로 오답을 만드는 방식이지 6번에 5번은 전형적으로 오답을 구성하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 아니니? 어떻게 오답을 만들었지? 세종의 주화제도는 중국이 주화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선후관계가 잘못됐잖아.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야? 세종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지 중국이 세종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잖아. 그치? 오답을 만드는 전형적인 방식 뭐를 왜곡했다? 선후관계를 뭐 했다? 왜곡했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야? 중국이 먼저고 세종이 나중이야. 5번 선택지는 세종이 먼저고 중국이 나중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됐지? 7번. 자, 요 문제까지만 봅시다. 두 문제 더. 상평통보가 사용된 시기에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도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아, 4문단이에요. 4문단, 5문단. 4문단, 5문단. 그치? 4문단, 5문단. 그치? 상평통보의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공급받게 됐다. 그랬지? 그치? 2번. 전황 시기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물품보다 주화로 돈을 갚는 걸 더 선호했지. 왜냐하면 뭐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됐지? 3번. 1679년에 발행한 상평통보를 치사하게 만들었어. 오른쪽 단락 세 번째 줄에 봐봐. 그래서 초주 단다전 발행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듬해라고 나와 있거든. 초주 단다전을 언제 발행하냐면 1678년에 발행을 해요. 근데 여기는 1679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듬해라고 했거든. 이듬해. 다음 해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발행한 건 뭐냐면 대영전이란 말이야. 그치? 대영전은 구리의 양은 2배로 늘렸는데 은 한 양하고 주화 100문, 400문에서 100문으로 된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명목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상승하게 된 거지. 하락하게 아니야. 그치? 구리는 절반이면서 가치는 똑같은 거니까. 됐지? 10번 갑니다. 거기는 학생이 자료를 사용하여 세종 때야. 세종 때. 몇 문단? 3문단. 중고가 되는 문단 몇 문단? 3문단. 그거부터 잡아. 3문단. 세종 때 주화 정책에 실패한 현상에 대해 설명한 거야. A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점 A의 상황은 점 A 찾았지? 구리 세로축이 구리 1g당 주화로 표시한 가격이에요. 가로축이 쌀 한 대당 주화로 표시한 가격이고 세종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화 1문에 쌀 한 대, 그치? 쌀 몇,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문단에 보시면 주화 1문의 가치는 쌀 한 대 또는 저화 2분의 1로 정했다고 얘기했어.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점 A의 상황은 구리 1g의 가치가 쌀 한 대와 동일하다. 맞지? 한 문단에 있잖아요. 오케이? 이후 주화로 표시한 물품의 가격이 변한 B점의 상황에서는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 돈의 가치가. 그치? 구리 1g으로는 쌀 한 대를 살 수 있지만 구리로는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뭘로는? 주화 1문으로는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치? 구리의 가치가 올라갔는데. 됐지? 주화의 명목 가치보다 주화에 들어있는 구리의 실질 가치가 더 높아진 거잖아.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맞고 주화 1문을 녹여 팔아 2문의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얼마의 이익을 얻을까? 1문의 이익을 얻겠지. 그치? 오케이? 2-1이 돼야 되니까. 됐지? 그 그래프에 따라서 정답은 네 번째가 되겠네. 11번 A와 바꿔 쓸 수 있는 말 그랬는데 범용이라고 하는 건 두루 쓰는 거야. 같이 쓰는 건 병용이에요. 아울러 쓰는 건 뭐냐면 병용이에요. 알겠지? 아울러 쓰는 건 병용입니다. 범용은 여기저기 쓰는 거. 이거 좀 어려운데 친구들아.
요거는 두 가지를 하나의 문제로 쓰는 거예요. 네? 병용은 하나를 두 가지 일에 쓰는 거야. 그치? 선생님이 분필을 가지고 판서도 하고 귀도 파. 선생님이 분필을 가지고 판서를 해. 그냥 뭐도 판다고? 귀도 파. 물건은 하나잖아. 물건 하나 가지고 뭐 해? 두 가지를 하는 거야. 판서랑 귀 파는 거, 귀 후비는 거. 그치? 그럼 이건 뭐냐면 이 분필은 뭐하고 뭐 겸용이야? 판서와 귀 이기는 겸용인 거지. 병용은 두 가지 물건으로 선생님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분필을 가지고 귀 후비고 손가락을 가지고 귀 후비는 거야. 이건 뭐라고? 병용이라고. 한 가지 일을 두 가지로 하는 거. 됐지?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